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를 맡게 된 창원대학교 김주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미래형 자동차 제어에 대해서 했고,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제목은 미래형 자동차 구현을 위한 제어 알고리즘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제어적 요구 조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형 자동차라는 건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는데 스마트, 커넥티드, 그 다음에 일렉트리파이드라고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 커넥티드 비클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리파이드 비클, 즉 전기 자동차의 제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결론 순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제어적 요구 조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거의 3,400명 이 정도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실수는 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안전적인 문제가 나올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차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에너지 소모도 증가하게 되고, 특히 요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게 전부 이유가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기름이 소모되고 이런 부분에 에너지가 더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체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량의 정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운전 흐름을 부드럽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새 가장 핫 이슈인 빨간색으로 제가 고령화 사회라고 했는데, 운전자들이 나이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즉 인구가 위에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의 또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바로 뺏을 수 있느냐? 최근에는 이제 운전면허를 자동적으로 반납을 하시면 이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은 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거의 모든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고를 좀 줄이고 에너지도 아끼면서 정체 흐름도 부드럽게 하면서 고령화 사회에서도 대비할 수 있을까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글로 풀어봤는데, 먼저 전 세계적으로 차량 교통사고에 의해서 1분당 1명씩 죽어가고 있는 통계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의 이제 대도시에서는 컨제스천, 혼잡도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되면 저희가 매번 교통 혼잡이 있어서 열받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료도 항상 제한이 되어 있는 점,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이거에 연결돼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딱 보면은 요새 뭐가 증가하고 있냐면 제어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기술, 많이 컴퓨터가 발전이 됐죠.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적인 파트, 이 부분들도 반도체가 많이 발전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급격히 진보되고 있더라. 그럼 이러한 진보된 것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 고령화 사회적인 문제점도.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운전자에게 좀 더 편안하게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번 제어적으로 해보자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차량 제어를 통해서 운전자들이 특별히 원하는 요구 조건이 뭐 있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것들을 조금 더 규격화한 겁니다. 말을 조금 더 이쁘게 한 것밖에 없고요. 일단 첫 번째로 환경 문제를 위해서 레귤레이션을 시켜야 되더라. 엄격한 법제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미션이라든지 아니면 연비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더라. 그 두 번째로 세이프티, 안정성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비용을 그렇게 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은 당연히 복잡도가 증가할 건데 그러면서도 질도 좋아야 됩니다. 질도 좋아야 되죠. 복잡성이 있는데 질도 좋아야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기대하는 거는 가격이 싸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코스트가 항상 문제가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커스터머들의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편안함, 승차감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행 성능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설계가 되고 이미 제시가 됐는데 이것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은 바로 제어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어를 조금 더 다르게 이해를 하면 똑같은 기름량이 있다고 봅시다. 똑같은 기름량이 있는데 어떨 때 쓴 기름량이냐면 1970년대는 차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파킹만 해놓고 시동만 켰을 때 그때 쓰는 연비가 지금은 1990년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똑같은 기름량으로 캠브리지부터 프로방스까지 왔다 갔다 120km/h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름량이랑 똑같대요. 그것은 똑같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하면은 바로 제어적인 입장이 달라졌더라. 아까 말했다시피 메카트로닉스적인 부분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 컴퓨터적인 면도 많이 발전을 해서 똑같은 기름 대비 더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현재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의 제어적인 기능을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 차량의 제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직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디시전, 결정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제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제어는 여기에 조금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제로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좀 서브루프 제어기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모터를 내가 원하는 속도로 돌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제어가 쓰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속도에 맞춰서 또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떠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할 것인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디시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감독적인 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결정할 건가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을 다 인식을 하고 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운전자도 나의 현재 상황이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로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가장 말단 부분을 우리는 실제 제어,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위에 상위 단계의 상위 제어기가 존재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여기에 좀 치중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번 자동차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로직은 말 그대로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맞으면 이렇게 가고 아니면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서 물체가 탐지됐으면 이렇게 가고 아니면 이렇게 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직이 필요하게 되고 이거를 대표적으로 룰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조건을 좀 좋게 해서 수학적으로 최적화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시전이고 같이 이제 서브루프 컨트롤, 우리가 실제로 제어라고 말하는 실용적인 제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과 서브루프 컨트롤은 뭐냐 이러면 운전자가 이렇게 밟게 되면 악셀을 밟게 되면은 차량은 기본적으로 현재 속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의 상태 SOC라는 것은 우리 스테이트 오브 차지라고 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느냐 이 정도로 알려주는데 그 세 가지를 적절히 이용해서 각각 엔진은 얼마만큼 돌아야 되고 모터는 얼마만큼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명령 지시에 따라서 엔진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서브루프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실제로 말했던 제어 예를 들어서 모터가 얼마만큼 돌아라 하는 거 이거를 우리 서브루프 컨트롤이고 서브루프 컨트롤을 자세히 보면은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미 일단은 지시사항이 있고 이거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파란색처럼. 얼마나 잘 따라갔느냐 이게 제어의 성능 조건을 의미하겠죠.
근데 슈퍼바이저리는 조금 더 상위 레벨입니다. 상위 레벨은 어떤 거냐면 현재 속도랑 현재 배터리 차지를 보고 야 배터리 양이 엄청 많으니까 엔진을 굳이 동작시키지 말고 엔진은 연료를 소모하니까 배터리 네가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 상태 조건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값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각 파트로 너는 엔진은 얼마만큼의 파워를 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모터는 너 얼마만큼 파워를 내. 아니면 기어 너 어떻게 뭐 시프팅 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아니면 디시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차량을 구동시킬 때는 이 파트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파트입니다. 당연히 차가 돌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좀 더 미래적인 미래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디시전을 잘했느냐, 얼마나 로직을 잘 짰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좀 타겟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제어 조건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를 위해서 자동차 제어적으로 어떻게 추구를 하면서 갈 것인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인트로덕션에 이야기했듯이 크게 세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얼마나 너 똑똑해져라 라는 거고, 커넥티드, 이거는 연결된 이라는 뜻인데 다른 차량의 신호까지 연결됐으면 좋겠어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동화가 되라. 이런 세 가지가 미래의 최고 중요한 키워드일 것이다. 일단 스마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거고, 이제 너를 얼마나 최적적으로 옵티마이즈 할 건가, 자동차를. 아니면 자동차 자체를 최적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의 여행, 그 경로가 얼마나 최적화될 것인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적응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상황에 잘 적응할 것인가, 스마트하게. 교통 상황이 이렇든 적응하고 저렇든 적응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어떤 상황에도 적응을 해라. 이러한 세 가지가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드는 뉴 데이터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없었던 데이터 채널입니다. 이전에 없었다는 거는 그 이전의 차량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센서들로만 주변을 측정을 했는데, 이제 커넥티드를 하면은 남이 관측한 정보도 내가 얻을 수 있더라. 왜냐하면 즉 다른 차량과 저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인프라들과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정보를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내가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보지도 않고도 몇 초 뒤면은 저 신호등은 초록불이 될 것이니까 나는 이 속도로 달리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데 새로운 제어기도 많이 개발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는 5G가 도입이 되면서 이 커넥티드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Electrified는 전동화라는 뜻이고요. 기존의 차량들은 좀 엔진 기반의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알다시피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에 내연기관 자동차, 수소 연료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연기관의 단점인데, 내연기관은 화학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효율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게 됩니다. 근데 좀 부분적으로 전동화를 하게 되면은 효율도 조금 연비도 좋아지게 되고 환경오염 문제도 좀 줄일 수 있어서 하이브리드가 먼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그럼 심지어 퓨어셀 자동차, 수소 연료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면 실제로 진짜 미래 자동차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위해서 각 제어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두 가지 키워드, 스마티드와 커넥티드를 먼저 봅시다. 커넥티드는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의 센서 정보기 때문에 스마트하고 같이 언어를 배열을 해서 스마트 앤 커넥티드 비클 아니면 커넥티드 앤 automated vehicle 해서 CAV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AV를 위한 제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 스마트란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스마트란 자율주행일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그럼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먼저 너 어디에 있어? 나 어디에 있니? 그걸 알아야 목적지로 가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떻게 왔니? 지도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던 요 지도상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랑 내가 어떻게 왔는지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거니? 패스 플래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건가 또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거길 갈까? 차량을 어떻게 잘 제어를 해서 스티어링 각도 조향은 어떻게 틀고 뭐 속도는 얼마만큼 내고 이런 게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패스트 트래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Where am I를 조금 더 우리 공학적인 말로 하면은 look, 봐라. 일단은 자동차는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현재 위치를 예측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왔니? 이런 거는 우리 지도를 짓는다. 맵 빌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도 구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where am I going? 하면은 패스 플래닝, 계획을 하는 거고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라라는 것이고 실제 가는 것은 트래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진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려면 세 가지 또 중요한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데 내가 칠 거니 안 칠 거니 이런 거. 물체를 정확히 탐지해야 된다는 거죠. 장애물을. 그 다음에 무엇을 칠 거니? 예를 들어서 엄청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해봅시다. 주변에 어떻게 피할 수도 없으면 자, 정적인 물체를 피할 것이냐 동적인 물체를 피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칠 건지 그 장애물도 심지어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분류. 그 다음에 그거를 발견을 했으면 내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피할 거니? 이래서 obstacle avoidance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그렇게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를 위한 해결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좀 크게 만들어보면 크게 군집화를 해보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perception이 있습니다. perception은 인지라는 뜻이고요. 인지. 그래서 인지는 이제 주변 센서 정보로부터 뭔가 분류를 하던가 물체 탐지를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앞장을 잠시 보면 분류를 하거나 물체 탐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더라. 그때가 우리는 percep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센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는 보통 카메라 아니면 울트라소닉 아니면 라이다, 레이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부터 정확한 물체를 탐지해야 되더라. 그래서 카메라나 이런 것들, 이런 센서들은 저희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erception은 눈을 봐서 인지하는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갈 거면 현재 위치가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내 현재 위치로부터 몇 미터 가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localization이라고 말합니다. localization.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지역화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차량 분야에서는 차량 위치 파악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 위치를 알았으면 이제 목적지는 당연히 내가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알죠? 그러면은 내가 현재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건가? 플래닝이 있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갈 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적으로 판단할 건가? 예를 들어서 길이 2개 나왔는데 어떤 길을 갈 건가? 이런 식으로 디시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을 만드는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루트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vehicle motion control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차량이 실제로 스티어링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엑셀 페달도 밟아야 되고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우리는 모션 컨트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은 조금 이 4개랑 조금 제외인데 만약에 반자율주행일 경우에는 운전자 모니터링도 필요하더라.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이런 거 감지해야 되고 아니면 운전자가 약간 졸음운전을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드라이버 모니터링이 약간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이면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술을 딱
엄밀히 말하면 궁극적인 자율주행은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로봇과 차량은 다른 점은 로봇은 차가 타진 않죠. 사람이 타진 않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 로봇처럼 구동이 되더라도 사람이 무조건 탑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더라. 이거를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앞서 이야기했던 로직, 디시전, 컨트롤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퍼셉션은 약간 로직을 위한 준비 단계고 이제 패스 플래닝 계획하는 것이 로직입니다. 어떻게 가라. 그럼 여기에 이제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것과 로컬라이제이션과 실제 계획이 나오겠죠. 그러면 패스가 만들어졌으면 여러 가지 길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따라가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패스 트래킹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디시전 메이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파트. 그 다음에 제어에는 실제 모션 컨트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스티어링 제어, 트랙션이나 브레이크 제어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러한 제어기로부터 실제 제어하기 위한 값이 나왔으면 그게 전류로 도출이 되던가 아니면 파워나 폴스로 도출이 되어서 실제 차, 모터에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자율주행차를 위한 제어 툴이더라. 먼저 펄셉션부터 제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펄셉션 하려면 당연히 센서들이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차량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라이다가 있고요. 라이다. 그 다음에 카메라들이 달려 있습니다. 요새는 카메라들이 사이드미러에도 달려 있어서 좌우 화면까지 비춰주죠. 그 다음에 레이더 여기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센서들 차량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센서들 대표적으로 IMU 센서들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GPS도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그럼 그런 센서들로부터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변의 물체를 먼저 탐지를 하고 장애물 탐지를 하고 이 장애물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서 정적 물체들은 전부 맵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어디 있을까 하는데 파악하는 데 쓸 수 있을 거고요. 움직이는 놈들은 이거 움직이는 거니까 회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탐지해야 되더라. 최근에는 이제 물체 탐지하는데 뭐 AI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죠. 그래서 정확도를 막 어떻게 올리느냐 뭐 이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펄셉션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센서들은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반사 조건에 따라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보다시피 해가 비쳐도 물체가 제대로 감지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눈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초기에 테슬라 사고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이래서 계속 그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팔게 된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 운전자가 이제 이 오토파일럿을 믿고 운전 중에 다른 짓을 하다가 이 테슬라의 카메라가 어떻게 이 트레일러를 발견하게 됐냐. 일단 경로를 먼저 보시면 차는 이렇게 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이렇게 오고 있었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이 트레일러를 무조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일단 앞을 보고 있고 이 트레일러가 덩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무조건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하필 운전자가 이제 딴짓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거를 햇빛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해가 있었는데 해가 이제 반사를 하면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파일럿이 이대로 주행을 해버려서 결국 차가 박살이 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이런 라이트 조건에 조금 취약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정확한 물체를 탐지할 수도 없습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얘는 이제 문제가 얘의 장점은 이제 그 날씨에 강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파를 내보내서 좀 장점이 있는데 이제 얘 어떤 물체를 감지했는가 이거를 모르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전파로 가기 때문에 이 물체가 뭐 사람인지 아니면 자전거인지 이런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종방향에 대해서는 엄청 감지를 잘하는데 횡방향에 있는 것들은 감지를 또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이는 센서가 라이다 센서인데 라이다는 정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빛을 쏴서 전파 대신에 빛을 쏘는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빛을 쏘기 때문에 조금 직진성이 있고 그다음에 빠르기 때문에 훨씬 정확성이 높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빛을 쏘기 때문에 물체의 그 정체를 모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확성이 얼마나 높은지 심지어 눈도 관측을 합니다. 나중에 좀 보여드릴 건데 눈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계절 조건에도 조금 취약하더라 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GPS, 위치 파악하는데 GPS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GPS는 하늘에서 위성에서 쏘다 보니까 정확성이 낮고요. 그 다음에 뭐 터널이라든지 뭐 시각적으로 가려지는 게 있으면 신호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또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센서들은 단점이 있으면 어떻게 물체를 정확히 100% 인식을 할 수 있을까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센서를 퓨전하는 방식입니다. 센서를 퓨전하는 방식인데 근데 전부 다 단점이 있는데 그걸 퓨전해봤자 정확성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또 완벽한 신뢰성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 각각의 센서들을 충분히 정확성을 올리고 이거를 나중에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예제를 하나 보여줄 건데 각각의 정확성을 올리는 방법. 예를 들어서 라이다 같은 경우. 라이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에 라이다를 한번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찍어봤는데 여기 점점 보이시는데 이 점들이 전부 눈을 찍은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면 눈까지 찍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제가 그려본 결과 여기에 이것들은 전부 건물이고요. 가건물이고 이것들이 전부 눈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눈입니다. 그럼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벽인지 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저는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눈이다라고 하지만 점만 봐서는 이게 정확하게 물체인지 눈인지 심지어 물체랑 눈이 가까우면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눈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가? 당연히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라이다의 정확성은 떨어지고 각 단독 센서별로 이제 정확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하면은 이 눈을 정확히 제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센서 시그널 프로세싱 이걸 신호 처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라이다에 좀 측정되는 특징 라이다는 빛을 쏴서 빛이 반사되는 강도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강도들을 각각 분석을 해서 눈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물체만 남기는 필터링을 신호 처리를 했던 예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린 제어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은 이제 그 물체를 인식하는데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AI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각 센서당 전부 다 좀 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날씨에 대해서. 근데 이게 AI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학습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질이 좋아야 돼요. 막 풍족해야 돼요. 모든 날씨에 대해서 다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다양한 날씨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도로 노면에 대해서 여기는 여기는 드라이하고 여기는 조금 젖어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딥러닝으로 이쪽은 맑고 이쪽은 조금 젖었다라고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건데 근데 이거를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맑은 날에만 압도적으로 많고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이 눈 오는 날 이때는 엄청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사실 지금은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대부분 사실 맑은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하게 되면 맑은 날 데이터만 압도적으로 얻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닝된 결과 즉 AI 결과가 정확성은 99%래요. 근데 이게 맑은 날에만 99%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AI 기반으로 가짜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고요. 그래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중에 간이 있고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는 GA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GAN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사이클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GAN 구조를 사이클릭하게 돌렸다는 건데 어려운 파트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맑은 날에 대해서 눈 오는 날 이미지를 덮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밸리데이션에 보시면 이것들이 다 실제 데이터고요. 이것들은 밑에 거는 전부 가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상 데이터로 해보니까 이 맑은 날에 대해서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맑은 것에 대해서 진짜 눈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도로 노면 분류를 해본 결과 요것은 제가 넣어준 인풋 데이터고요. 얘는 실제 제가 손으로 어느 부분은 맑고 어느 부분은 흐리다 이런 것들을 만든 레이블입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로 이용했을 때 이 데이터로 이용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 부분 노란색으로 돼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분류된 거 보이시죠? 정답을? 이런 식으로 많이 틀리게 됩니다. 여기도 전부 빨간색인데 쓸데없이 노란색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보라색인데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당연히 만들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그라운드 트루스랑 일치하게 정답과 일치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어가 많이 적용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정보만 활용하지 말고 커넥티드 하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커넥티드는 남의 정보도 들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차량으로부터 내 차량으로 정보되는 것을 우리는 V2V, Vehicle to Vehicle 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인프라, 뭐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으로부터 왔다. 그 정보가 더 훌륭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 교차로에 대해서 내가 관측하지 못하는 교차로에 대해서 사고가 났으면 그 신호등이 빠르게 그 사고를 탐지하게 되고 그 신호등이 이제 저쪽으로 정보를 보내는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것들 우리는 V2I라고 합니다. Vehicle to Infrastructure. 아니면 우리가 사실 폰도 들고 있으니까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휴대폰끼리도 정보가 송수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교통업자들은 뭐냐면 페데스트리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그래서 V2P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vehicle to anything 아니면 everything 해서 something 해서 X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V2X 기술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커넥티드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러한 테스트 베드가 있습니다. 지도를 그냥 따온 거고요. 여기에 각각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란색은 전봇대입니다. 이 전봇대에 이런 식으로 센서를 구축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센서가 이제 차량에 달린 센서가 아니고 인프라스트럭처, 즉 전봇대에 달린 센서가 이 교통 환경을 탐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탐지하면은 실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차가 어떻게 지나는지,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그래서 이 정보를 다른 차량에 이제 정보를 수신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센서의 단점을 부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지 못했던 것도 너는 감지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정보들도 쉽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 차량 위치 파악이고요.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GPS 기술이 있습니다. GPS, 위성을 통해서. 아니면 기지국을 통해서 폰과 같이 기지국을 통해서 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컬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표현해서 LPS라고 표현을 합니다. GPS도 있고 LPS도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의 장점은 일단은 절대 좌표계를 얻을 수 있고 경도, 위도, 고도 이런 거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단말기만 있으면 폰만 있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거 싸죠. 가격이 쌉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위성에서 오기 때문에 애큐러시가 정확도가 낮고요. 한 10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가 차단되는 경우 비지빌리티가 가시성인데 이 가시성에 의존을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왔다 하더라도 주변에 막 외란이 있거나 이런 방해 조작이 있다 이러면은 쉽게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전쟁 상황에 되면은 GPS 잼이라 해서 재밍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럼 GPS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터널, 그 다음에 요새는 막 고층 빌딩이 계속 있어가지고 GPS가 실제로 신호를 제대로 뽑아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 근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자율주행을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도심에서. 왜냐면 오지는 굳이 자율주행을 할 필요가 잘 안 다니니까. 그래서 GPS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위치 추정이 돼야 되더라 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맵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내가 맵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분을 해서 알아내던가. 그래서 맵과 이제 GPS가 아닌 대안적인 특징들로 이용하더라. 대안적인 특징. 그래서 맵이 있으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측정값, 뭐 속도 적분하면 거리니까. 그래서 속도로부터 추출하게 되겠죠, 그렇죠? 특징을 추출해서 이 특징과 지도를 비교를 해봅니다. 내가 거리를 얼마만큼 왔느냐. 그걸로부터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맵을 활용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 또 다른 예시를 한 몇 개 보여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랜드마크 기반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냥 제가 친구한테 제가 어디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 사진만 탁 찍어 보냈습니다. 자랑 삼아서. 근데 친구가 바로 파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에 송접탑 같이 에펠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펠탑 랜드마크를 보고 나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더라.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랜드마크의 절대 위치를 알면 내가 거기에 그거를 본다는 것은 그것의 상대 위치랑 상대 각도 정도를 안다는 거죠. 그럼 이 정보를 알면 내 위치도, 내 절대 위치도 뽑아낼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차량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 차량에 적용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차량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높은 정확성으로 이룰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라이다만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고요. 카메라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로부터 랜드마크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추출하는 기술은 아까 제가 그 눈 오는 날이나 이런 식으로 신호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물체를 추출하는 기술을 해서 랜드마크를 추출을 하고요. 이 랜드마크의 특징을 몇 개 뽑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에펠탑은 이런 형상을 가졌네. 좀 길이는 이 정도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이 지도랑 특징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비교하면 에펠탑의 절대좌표가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에펠탑의 절대좌표랑 나의 상대좌표, 내가 만약에 이 랜드마크를 관측했다 하면 그까지의 거리랑 각도 정보, 이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절대좌표에서 이 정보를 빼면 되잖아요. 그쵸? 그걸로 위치를 추정하더라. 그러면 랜드마크만 기반으로 했을 때 차량이 얼마나 높은 정확성으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가를 맑은 날과 눈 오는 날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다양한 속도 범위에서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속일 때도 한번 해보고, 고속일 때도 해보고, 중속일 때도 해보고, 속도가 변할 때도 한번 해보고. 그 이유는 이제 차량은 아무래도 달리는 거다 보니까 속도 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포지셔닝 에러, 실제 GPS RTK 대비 얼마나 정확한가를 측정했는데 평균적으로 대략 3cm로 정확성을 뽑아낼 수 있더라. 즉 랜드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 가장 정확하다는 센서가 있으면 내 위치는 3cm 정확성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은 로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테라인 정보, 지형 정보를 이용한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눈을 감고 차량을 이제 눈을 감고 주행을 할 수 없으니까 눈을 감고 뒷차량에 타고 있다고 해봅시다. 눈을 감고 자고 있었는데 분명히 또 익숙한 느낌이면 딱 깨어납니다. 그렇죠? 이거 집인데? 이러면 보통 집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차량의 진동이 이것도 로컬라이제이션, 차량 위치 파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로.
그 차량의 진동은 뭐로부터 옵니까? 지형 정보로 오죠? 그래서 지형 정보가 독특하니까. 왜냐면 이게 돌아가면은 이제 방지턱이 몇 개 있고, 이 간격도 몇 개고,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 특징으로 나의 위치를 뽑아낼 수 있더라. 그래서 이때는 IMU 센서만 이용했고요. 그래서 IMU 센서로부터 도로 프로파일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센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IMU 센서만으로 도로 정보를 추정하는 추정기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걸로부터 도로 정보를 뽑아내고 이걸로부터 특징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그 도로의 조금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간격이라든지 위치상 어떻게 뭐 그 스피드 범프가 연결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출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도로의 프로파일을 구축한 지도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현재 위치를 뽑아내게 되고요. 그 위치를 이용해서 나의 위치도 찾아내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해보니까 정확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조금 많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면 이거는 스캐닝한 방법입니다. 스캐닝. 그냥 도로 전체에 대해서 쫙 스캔을 한 거고요. 그래서 도로 스캔을 한 결과 이렇게 파란 거는 실제 값, 빨간 게 추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추정한 값이 정확히 정답에 잘 찾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버티컬 로드 쉐입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도로의 높낮이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고 이건 레터럴 로드 쉐입, 이거는 굴곡입니다. 굴곡은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굴곡은 거의 직선이거나 약간의 변화만 있기 때문에 얘는 잘 추정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버티컬 로드 쉐입도 그러니까 도로 노면도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는 왜냐면은 이 방지턱인지 저쪽 동네의 방지턱인지 이런 구분이 안 갈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칼만 필터를 통해서 이거 두 개 혼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도 막 여러 개 통합을 했습니다. 왜냐면 로드가 엄청나게 길 텐데 로드도 전부 다 저장할 필요 없이 부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성이 최대 얼마 나왔다 이러면 대략 요 정도 나왔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대략 1.7m 이내로 정확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차량의 변화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도로 노면에 따라서 차량의 변화가 있으려면 차량의 길이가 중요한데 이 길이가 보통 1.5m가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도 1.7m의 정확성을 뽑아내는 거는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정보만으로도 GPS를 대신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검증을 한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플래닝과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플래닝과 디시전 메이킹은 제역이 아까 앞장에서 제가 그림에 똑같이 봤다시피 이 파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파트에. 그래서 첫 번째 연구는 뭐였냐 이러면은 충돌 회피를 할 건데 충돌 회피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디시전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충돌을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충돌을 할 거냐 할 때 이거를 위험 기반으로 한번 충돌을 해보자. 위험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회피가 가능한 경우는 뭐 회피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다고 해봅시다. 이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회피가 불가능한 거. 여기에 장애물도 있고 여기에 차도 있고 이러면서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어느 방향으로 충돌을 했을 때 가장 차량이 위험한가, 손상을 많이 입는가. 당연히 보면은 여기 9번 정도가 뒤에서 치운 추돌입니다. 추돌. 뒤에서 후방 추돌인데 여기가 0도고 그래서 이게 제일 숫자가 낮다는 것은 추돌은 그렇게 사실은 위험하지 않더라. 근데 여기 보면은 이쪽이 뭐냐면은 이렇게 측방 충돌, 여기 보시면은 한 45도 정도로 들어오고 14면이니까 측방 충돌. 이 정도면은 위험 지수가 상당히 높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거니 가면은 위험 데이터 기반해서 차량 충돌을 회피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최적 제어를 돌리게 됩니다. 기술을 돌리게 되는데 어떻게 함수를 잡았냐 이러면은 차량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안전거리, 그 다음에 이 리스크, 이 위험, 데이터 기반으로 위험 정도를 넣어서 차량을 회피하도록 경로를 짜는 것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자율주행 기능이 있을 때,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크루즈 기능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학적인데 이게 어떤 연구였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을 쓰느냐 배터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배터리를 쓰겠다 이러면 연료를 최고 아낄 수 있는데 이 배터리도 결국 다시 충전을 하려면 엔진을 돌려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게 제어의 가장 문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어에. 근데 이 자동차가 만약에 자율주행이면 어떻게 가속할 때 가장 좋은 속도와 가속도 텀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제어 기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최적 제어 기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 투자도 엄청 많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결과인데 계산해야 되는 속도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가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이 계산량이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알고리즘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제가 조금 좋아하는 게 좀 수학이라 그래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를 푸는 수학으로 바꿔서 다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그 결과 이제 속도가 증가하든 거리가 증가하든 계산량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똑같은 거리내 똑같은 속도로 돌았을 때 쓴 연료량을 비교한 건데 빨간 거는 제가 제안한 거고 파란 거는 DP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가장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 대비해서 별로 차이도 나지 않으면서 계산 성능은 더 좋아지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로직을 짤 수 있더라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짰습니다. 너 어떻게 충돌 회피하고 그래 너 스티어링 어떻게 했으면 이제 실제로 그 스티어링이 실제 따라가야 되겠죠. 그쵸? 그거를 우리는 모션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컬리전 어보이던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리스크 기반으로 컬리전 어보이던스 할 수 있는 지시사항을 앞서서 설계를 했잖아요. 그쵸? 그거를 기반으로 너 어떻게 가라 라는 간단한 제어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PI 제어기라든지 이런 제어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어기로 실제 차를 운반을 하더라. 그래서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99% 회피하는 거, 100% 사실 100%인데 100%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회피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데미지가 얼마나 더 줄었느냐를 보면은 전부 다 데미지가 줄었더라.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제어를 알고리즘을 다 짰으면 실제 차에 적용을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PID라든지 이런 하이 제어기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입장에서 이제 드라이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모니터링.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차량은 반드시 사람이 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졸음 운전을 하는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반자율주행을 위한 거고요. 근데 제가 드라이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에 뭘 넣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처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차량이 두 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인간 차면은 대략 한 눈치를 보면서 얘를 먼저 양보시킬지 내가 먼저 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차는 이런 게 없어요. 자율주행차는 눈치가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 이기적으로 내 목표를 이루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차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인간 자동차도 다닐 건데 그러면 누가 먼저 양보를 하고 이런 사람 눈치를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최근에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건 실내로 자율주행차 지금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고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아까 봤던 센서 인지긴 한데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저 운전자의 대략적인 눈치를 못 채가지고 내가 자율주행차가 무작정 달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이버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어차피 드라이버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걸로부터 운전자들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상호작용을 하는지 얘는 어떨 때쯤 양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측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양보하는 과정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사회학적인 거고 제가 만든 것보다는 사회학적인 구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파트가 운전자가 양보할 때 제일 민감하더라, 미간을 찌푸리던지 이런 게 있을 거다라는 게 그런 걸로부터 이제 대략적으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델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그 모델을 기반으로 운전 양보하는 아니면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연구에 활발히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제어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자율주행차가 제어가 되는지, 구현되는지를 봤다면 이번에는 전동화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화 자동차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짜집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자동차, 그 다음 전기차, 수소전기차.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키워드는 뭐냐 이러면 전기차는 모터도 이용하고 엔진도 이용하고 배터리도 이용하고 제너레이터도 이용해야 되는 아까 플로우가 타다닥 언급이 됐죠. 그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이러면 첫 번째, 배터리 너 지금 남은 양 얼마나 돼? 그 남은 양에 따라서 제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야 파워 컨트롤, 야 만약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면 언제 엔진 쓰고 언제 모터 쓸래? 라는 걸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게 엔진이 없어지니까 폐열로 이제 히터를 켤 수 있던 거를 일부러 이제 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야 네가 순전히 이제 에어 컨디셔닝 하려면, 열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제어할래? 왜냐면 이전에는 엔진이 버리는 열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켰는데 지금 엔진 없잖아. 너 배터리로만 일해야 되는데 배터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제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소 연료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랑 배터리를 어떻게 비율로 조절하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데, 그럼 언제 수소 켜고 언제 배터리 쓸래?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총 이제 4개 알고리즘을 짰고, 배터리 SOC를 추정하는 거, 그 다음에 파워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열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엔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리해서 SOC를 예측하는 거는 많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약간 AI를 도입을 해서 배터리 모델을 AI로 만들고, 그 다음에 추정하는 것은 물리적인 추정기를 써서 조금 강건성 있는 추정기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한 결과인데, 이제 여기서 검은 게 이제 정답이고요. 파란 거는 그 딥러닝 쓰지 않고 AI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일 배터리 추정하는데 많이 쓰는 회로를 통해서 이 추정기를 넣은 거고요. 빨간 거는 제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란 거 보시면 여기 좀 보시면 이런 데 약간 부정확하잖아요. 그쵸? 근데 빨간 게 훨씬 더 정확하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SOC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도 보시면 초반에는 빨간 거, 파란 거 거의 차이가 없다. 물론 빨간 게 더 진동이 많이 심하긴 한데 데이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즉 방전이 되면 될수록 파란 거는 거의 정확성이 없는 반면에 여기 가면 거의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정확성이 아예 없죠. 방전됐을 때는. 빨간 거는 거의 맞춰지더라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동력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규칙 기반으로 간단하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스타팅할 때는 모터 써라, 과속할 때는 둘 다 써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딥러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딥러닝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이러면 딥러닝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제어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제어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수학적으로 만들게 되고 사전에 이거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해보니까 제어기 성능이 나쁘지 않다 이런 것도 보이게 되는데 이거 이야기하다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SDP가 가장 실시간 최적 제어기라고 불리고 빨간 게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성능이 나빠지지 않으면서도 연비를 아낄 수 있는 이런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기 자동차를 위해서 열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열 관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겨울 되면은 이게 엔진이 없으니까 모터로만, 배터리로만
히터도 켜고 주행도 해야 되니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현격히 짧아지게 됩니다.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보시면 엄청 주행하는 거리가 짧아서. 그래서 눈 오면은 이제 전기자동차가 제일 스탑을 먼저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장착된 열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간단한 그냥 PI 제어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강화학습을 돌려서 제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그래프는 여기에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 검은 게 열에 대해서 쓴 에너지입니다. 열에 대해서 쓴 에너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PI로 하면은 전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제안한 방식을 하니까 전부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성능이 향상됐다는 것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예시로는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라고 했는데 제가 약간 최적 제어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을 모델링을 해서 간단하게 제어기를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울 건 없고 똑같은 그 최적 제어 시스템에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모델링해서 넣은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제공하지만 실제 적용하지 못하는 제어기가 있는데 제어기도 아니고 얘는 플래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략.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제가 제안한 제어기가 거의 DP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잘 따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제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보여드린 거는 제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제어, 즉 모터를 돌리는 PI 제어기 아니면 차를 직접적으로 돌리는 제어기 대부분 다 모터죠. 그런 제어기를 조금 벗어나서 이 모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았으면 좋겠냐. 그 효율은 무엇을 의미하냐? 비용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연료도 의미할 수 있고 아니면 사고, 위험도 이런 식으로도 타겟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함으로써 어떻게 내가 이 각각의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건가를 보여주는 예시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지 우리가 실제로 미래자동차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키워드 스마트, 커넥티드, 그 다음에 일렉트리파이드를 만족할 수 있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래자동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크게 제가 두 가지 파트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오토메이션 커넥션, 그 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 이렇게 나뉜다 했는데 오토메이션 커넥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죠. 모든 센서들은 계절 조건에 의해서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운전자의 그 의도를 파악을 못한 사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제안한 예시들로 제어 알고리즘들의 예시들로 해결을 할 수 있더라. 물론 더 다른 방향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예가 되더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화에 대해서 전동화는 어쨌든 점차적으로 전기자동차 이쪽으로 갈 건데 그게 수소 측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내연기관은 약간 벗어난 그런 꼴이 될 건데 여러 가지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전하는 시간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효율도 아까 계절에 따라서 효율도 문제고요. 그러면 얘는 그런 효율 중에서도 어떻게 배터리를 잘 관리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도 제가 제안한 제어 예시를 통해서 제어가 직접적으로 모터 돌리는 것 말고도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세 가지 키워드, 아까 이야기했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맞춰서 미래 자동차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